네, 앞서 가상의 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조치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슈 체크에서는 집값 동향을 좀 더 깊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에도 강남 3구 일대 집값 상승폭은 왜 이렇게 커지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선 이후에 서울 집값은 오름세를 탈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 교수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토지거래 확대 재지정된 뒤에 이제 주변 지역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좀 나타나는 지역이 좀 뭐 다르다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4월 기준으로 예. 서울 지역 25개 구 중에서 예. 중랑구하고 노원구는 보합이고요. 중랑구는 0.02% 떨어졌고 나머지 23개 구가 전부 상승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중에서 강남 3구가 아주 상승률이 가장 높은 탑 5 안에 들어갑니다. 강남 3구가요. 네, 서초구가 0.71%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예. 강남구가 0.7, 성동구가 0.7 네. 이런 순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한강 벨트라고 불리는 네. 성동구와 마포구도 상승률이 높았다. 음.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그런 주변 지역으로도 그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노원, 도봉, 강북은 상당히 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네요. 노원은 보합세를 보였고요. 노원은? 나머지 이제 노도 강이라고 하는데 네. 강북구는 이제 조금 일부 상승을 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서울 지역 25개 구가 2개 구만 빼놓고 전부 이제 상승하는 이런 이제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서초, 강남 토지제 확대 지정된 곳이 상승률이 결국 탑 5 안에 들어갔다는데 네. 왜 이 지역은 이렇게 토지로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오를까요? 이 지역은 워낙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동성이라고 하는데요. 예. 입지라고 하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입지는 이제 서초, 강남, 송파하고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까지는 없다. 특히 이제 서초, 강남하고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은 안 나온다. 이제 뭐냐면은 이 지역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그냥 뭐 공기가 좋아서 뭐 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공 인프라가 어디가 잘 갖춰져 있느냐. 또 교육 환경은 어디가 좋느냐, 편의 시설은 어디가 더 좋느냐, 예. 교통 환경은 어디가 좋느냐 이런 거를 전부 다 따져봤더니 예. 이 2개 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월등하더라. 그래서 이 지역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집값, 이 지역에서 토지로 지정이 됐지만 신고가는 계속 나온다. 토지 효과는 분명한 건 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격은 신고가는 이건 이제 막지 못한다. 가격은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가 요번 확대 재지정으로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강남구하고 송파, 강남구 삼성동이나 대치동, 청담동 또 송파구의 잠실동을 토지로 묶어서 관리를 했지만 이 지역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왔고 특히 이제 압구정동 재건축이라든가 뭐 여의도의 재건축이라든가 목동의 재건축 이런 지역은 또 선별적으로 또 지정을 해서 또 관리를 했었는데 이런 지역들에서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라는 게 좀 가격을 안정을 시켜서 그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좀 확산되는 걸 좀 막아보겠다고 지금 다시 지정한 건데 네. 결국 효과를 좀 달성하지 못하고 당장은 좀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 3구, 용산구가 좋은 지역 아니냐. 토지로 지정이 된 지역이 여기가 정말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이 아니냐. 이렇게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25개구의 이제 집값 동향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예상할 법한 건데 어떻게 좀 보세요? 과천은 사실은 서울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구간이고 신축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4월 기준 경기 지역 상승률이 예.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과천은 1.18%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세종하고 이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이제 꼽히는데요. 예. 이렇게 과천 지역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신축이 많이 늘어나고 신축이 네, GTX-C가 개통이 되면은 예.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10분 이내로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GTX-C가 개통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양재역, 삼성역으로 연결이 되는데 GTX-C가 이렇게 되면은 과천 지역은 어느 서울 지역에서 강남으로의 접근성보다도 확실하게 개선 효과가 돼서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으로 이제 변모되고 특히 거기에 자연 환경도 굉장히 서울대공원을 서울대공원이 자리 잡고 있고 그렇죠. 대치동 학원가에 가기도 GTX 이제 C를 이용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접근성이 개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률이 다른 경기도 서울 접경 지역보다도 높은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과천의 상승률 경기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는데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세종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과천과 이제 세종시. 사실 세종시의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자꾸 얘기하면서 세종시 집값이 들썩인다고 했는데 뭐 상승 거래 비중이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해요. 50%를 훌쩍 넘었는데 이 정도라면 뭐 그동안 좀 세종시가 한동안 집값이 오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뭐 과하다, 과열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총 1,197건이었습니다. 그중 631건이 상승 거래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공기관 아무래도 이제 공공기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런 이슈 공약과 맞물려서 이 지역의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을 조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세종은 중요한 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던 지역입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금 상승하더라도 상승폭이 좀 크게 보여지는 이런 곳인데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매수하는 게 뭐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투자자는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해야 된다. 뭐 가격이 세종이라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이게 이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이 속도가 굉장히 크고 낙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세종시는 이제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오르고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 저희가 앞서서도 이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공급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공공주택, 국민의힘은 이제 민간주택 위주로 하겠다. 그런데요, 이런 공공주택이라는 게 뭐 확대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은 좋지만 이게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올해, 내년 우리가 이제 공급 상황, 뭐 그걸 입주 물량 기준으로 볼 수 있고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시나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내년 같은 경우는 24,000가구로 거의 절벽 수준에 이르는 거죠. 올해가 이제 4만여 가구, 내년에는 올해보다 반토막이 나는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공급 확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는 지난 20대 대선하고 똑같이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뭐 공급 발표는 풍년입니다. 분명히 발표는 네, 분명이다. 네. 그런데 입주 물량 가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또 우리가 이제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가야지만 이게 이제 탄력적으로 변해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당장은 아무리 이제 이런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실제 발표한 공급이 현실화되는 데는 참 오래 걸리고 당장 입주해야 할 주택은 서울의 경우에 내년에 2만 4천 가구 올해의 절반이라는데 그러면 요게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가격을 주택 가격을 통제하는 주된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 공급이고요, 주택 공급. 공급.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금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올라서 상승을 막으려고 이제 갖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예. 또 토지를 확대 지정해도 이 효과가 미미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공급이 많은 미분양이 산처럼 쌓여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뭐 금통위가 또 이달에 예. 열리지만 지금 우리 뭐 실물 경제를 보면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역성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은 금리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또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 금리가 그렇게 되면은 2.5%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동안의 내 집 마련을 금리 부담 때문에 미뤄뒀던 실수요자들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면은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왜 입주 물량 부족,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모든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 집 마련에 나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집값은 하반기 집값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그러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높죠. 편이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뭐 3분기나 4분기 우리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금리 하락세, 기준금리 하락세가 멈춰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금리는 우리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신용평가 기관인 피치에서 올해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보다 1%포인트나 낮게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 우리가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14년 7월부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022년 11월까지 2% 미만대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 미만일 때. 네. 그래서 기준금리가 2%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집값은 우상향한다. 이런 이제 과거의 우리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많이 또 하반기에는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정부도 이제 그걸 생각해서 그거를 걱정해서 가계대출이 좀 늘지 않도록 저희가 얘기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이제 7월부터 시행하면 대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집 사는데 조금 부담이 될 거거든요. 그 영향은 그럼 집값에 크게 안 미칠까요? 크게 반영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래요? 이런 트렌드가 나타날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부족해서 못 사는 분들은
이제 전세 끼고 산다라는 거죠. 갭 투자하고 본인들은 월세 사는 이런 그런 트렌드, 식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안 사고 내가 계속 전세만 살다 보면은 예. 집값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 비용은 늘어나고 전세금 감당도 못하고 네. 지금 돈 모으는 속도로 내 집 마련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선 분들은 지금 있는 전셋돈을 가지고서 전셋돈을 빼서 전세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놓고 갭 투자를 해서 본인은 월세 산다. 왜냐하면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사는 그 비용이나 월세를 내는 비용이나 비슷하다. 또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해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용이나 월세 비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데 따라 3단계 스트레스 디아스하면 이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단돈 1,000만 원이 없어서 못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단돈 2천만 원이 부족해서 네. 이거 뭐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못 살 수 있어요. 이것저것에서 다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네. 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힘듭니다. 1,000만 원 되게 간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게 분명히 이제 수요가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겠지만 대신에 그러한 선택할 가능성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네요. 최근 집값 동향과 전반적인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내년 집값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